이 세상 천지에 어찌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경계하자 하는 차원에서 잠깐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피해 학생을 콕 집어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딸은 수면제를 탄 드링크를 친구에게 주고 그리고 살해하게 된 것이다 이런데 지금 살해 동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죽인 거는 이제 자백을 했는데 어금니 아빠와 딸 살해 동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왜 죽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살해 동기부터 좀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경악한 어금니 아빠 딸의 범죄, 친구는 왜 죽였나? 범행 전날 딸에게 A양을 부르라고 아빠가 지시합니다. 그래서 A양이 범행 당일 오게 됐고 딸은 이 친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전달한 후에 본인은 집을 나가서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시 16분에 귀가해 보니까 A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게 8시 16분인데 친구 죽은 걸 안 거예요. 그리고 8시 41분 친구 사망을 알고도 또 다른 친구에게 놀자고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 시간 되니? 놀자 같이? 이 친구가 왔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10월 1일 딸은 친구들과 쇼핑하다 아빠 전화를 받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죽고 싶다. 그리고 딸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월 1일 2일 아빠를 따라서 강원도 영월 야산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10월 5일에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왜 하필 A양이었을까요? 그리고 딸도 범행에 가담한 그것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안 보여. 경찰분들 4번 조사하셨죠? 현장 왜 죽이신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 실시할 거예요. 현장 검증이 중요하실 거죠? 현장 왜 죽이신 거예요? 올라간다. 같이 올라가. 왜 살해하셨어요? 직업은 그러면은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여기 저는 학원 한 줄 알아서 나도 학원 저는 몰라요. 거의 12, 3시 정도 차가 몇 대라고 제가 들어와서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차가 좋은 차가 유지를 하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건달이나 뭐 그런 쪽인 줄 알았죠. 무식도 하고 뭐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갔다가 여기 들고 하니까 이 딸이 14살이거든요. 이분이 35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하면 청소년기에 출산을 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땠을까라는 걸 저희들은 역산해 보거든요. 그 상태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소아성기호증과 관련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정한 나이대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근 부분이 혹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세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우발적으로 이 여학생을 죽인 것이 아니고 계획 범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딸한테 그 전날 이 친구를 부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수면제가 든 드링크제를 미리 주면서 이 딸도 사실은 그 수면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특정해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라는 이유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그 중량경찰서에서 사실은 이 남자분의 그 부인이 죽은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이 최 씨라고 하는 부인이 이 좋아했던 이 여학생이 뭔가 이 남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그 친구에게 얘기했거나 그 친구와 뭔가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알고서 이 아버지가 자신에 대한 혐의점이 돌아올 것을 걱정해서 이 아이를 유인해서 이런 식으로 혹시 살해한 것은 아닌가. 비밀을 덮으려고?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몸에서는 어떤 특별한 외상이나 뭐 그런 게 목 졸린 거 말고는 없거든요, 흔적이.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폭행 같은 걸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수면제를 먹이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상황이 됐었을 것이고 네. 그런 흔적이 나왔을 것인데 그런 건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가 그 나오고 옷은 안 입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옷은 안 입고 있었지만 성폭행 흔적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건 모른다고 나오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나오니까. 그 엄마하고 관련된 비밀을 이 친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 서영호 소장. 네. 뭐 상당히 그 경악스러운 사건이어서 예. 연휴 때 국민들 모두 그 아주 화를 많이 나게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이 딸의 친구를 죽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아마도 이 그 딸 아이의 친구가 모든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그건 노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네, 비슷해지시는데요. 그러니까 성폭력하는 것이라도 걸렸을 경우에는 네. 부인 자살한 게 과연 자살이었을까? 그렇죠. 예, 타살의 의혹이라든가 자살 방조 의혹 그리고 또 딸에 대해서는 성폭행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그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여성들을 모집해서 성매매를 했다라는 그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범죄들이 밝혀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첫 출발인 그 미수에 거친 성폭력 문제를 완전히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한 게 아닌가 싶은 추정이 듭니다. 유력한 증인이었다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종건 실장. 네, 저는 이 피해자의 네. 살인당한 그 여중생의 몸에서 목 졸린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옷이 벗겨져 있었다라는 대목에 좀 눈길을 갔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어금니 아빠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성기능에 좀 장애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는 행위를 보면 당시의 살해 현장에 가학성 성 기구들, 네. 그러니까 피약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학성 성 도착증과 관련된 어떤 도구들도 발견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성폭력의 어떤 흔적이 없더라도 네.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가학성 그 성독차증의 어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목을 조르게 해서 성적인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성폭력을 하는 게 잔인한 아니라 거예요. 아예 또는 피약성증은 뭐냐면 남한테 나의 목을 조르게 해서 성적인 이건 생각하기도 쾌감을 싫은데 사실은 아까 노 변호사한테 여쭤볼까 말까 했어요. 이게 수면제라는 게 이게 완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수면제가 이제 복용 양에 따라 다른데 네. 양이 많으면 완전 의식이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반 정도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 어금니 아빠의 행동들을 보면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도 막 올리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면서 어떤 성적 쾌감을 느끼거나 실제로 가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성적인 그런 쾌감을 느끼는 성독차증 환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차명희 전 의원. 저는 그냥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얘를 죽였냐 아니면은 엄마에 대한 그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얘를 죽였냐 이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자가 가까울 것 같아요. 알았다. 네, 그래서 몰라야 될 걸 알았다. 그날 당일날 딸한테 엄마가 걔를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와. 그 얘기는 걔가 알잖아. 지금 그렇죠. 이 지금 피의자 네. 어금니 아빠라는 자가 자기 부인을 거의 우리가 그 일본 포르노 같은 거 보면 여자를 성적 노예 취급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봤어요. 지금은 안 봐요. 네. 그러면 거기 보면 성매매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성노예화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막 묻고 그냥 하고 뭐 때리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은밀하게 자행되는 그 과정을 그 피해 학생하고 이 딸이 보질 않았을까. PD님 제 그림이 훨씬 더 호소하겠으니까 이걸 좀 보여주세요. 그거를 봤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살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엄마가 자살한 걸로. 그러나 이제 아직 지금 조사가 안 끝났어요. 네, 그것도 그죠? 조사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게 불안하니까 이 소위 말하면 증인이나 증거들을 인멸하는 과정으로 딸은 사실은 이제 그 아빠가 이렇게 무서운 장면을 저질렀으니까 아빠가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예.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결론은 뭐야? 그들이 보았다. 봐선 안 될 것을. 그것을 밝혀야 된다. 그것을 아마 은폐.
하기 은폐하기 위해서 아마 불러다가 이렇게 수면제 먹여서 죽이지 않았을까.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거. 여기 안에 있죠. 가학적인 그런 성도구. 네. 뭔가 이 괴로워하는 여자 엄마의 팔 이런 게 보이죠. 걔들이 이걸 봤을 거예요. 지옥이었어요. 그야말로 이건. 그 박성영 박사님. 비슷한 추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뭐 저도 비슷한데 지금 이제 이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사람의 은행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상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 뭐 성도착 환장 또 앞서는 뭐 특히 그 어린이 특정 연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죽은 것도 자살한 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머니가 죽은 거. 그리고 이 남자의 이 어금니 아빠의 은행을 보면은 이 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의 이 병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실들과 죽은 어머니, 그다음에 이 사람 가족들, 그리고 이 사람이 해왔던 딸과의 관계, 또 딸 주변의 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딸이니까 빼고 이번에 온 친구가 아니겠느냐. 이 친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경찰한테 들어가서 무슨 한마디 물어버리면은 자신이 숨겼던 모든 것이 다 털통이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인 거죠. 그래서 죽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또 수면제를 왜 먹였느냐. 수면제를 먹이고 나서도 또 어떤 적절치 못한 그런 행동이라든지 뭐 있을 수 있었다. 뭐 있지 않겠느냐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이거 밝혀져야 되는데 김현성 부원장 얘기를 끝으로 듣겠습니다. 예, 딸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버지와 같은 희귀병을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은 아마 아버지가 본인의 어떤 동질감을 느꼈을 거고 커오면서 아버지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를 해주면서 어떻게든 아버지가 그 딸에게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존재였을 거고. 그래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겠죠. 어떻게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그냥 들었을 것이었고,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살은 이게 뭐 흔적이 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본인이 때렸다. 이게 의붓 아버지와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본인이 때리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딸이 이제 아버지에 더 종속됐고, 그 종속된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제 본인이 해놓은 어떤 모든 일들을 점점 더 이제 하나하나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랍니다. 그게 불안해졌다? 불안해졌고 그것을 알고 있을 법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된다. 다른 친구들도 부르라고 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수순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밝혀지고 이 사람이 죄과를 치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너무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시작을 하면서 얘기 드린 대로 경계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바로 이웃에서 가능했던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금니 아빠의 이중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지금까지. 겉으로는 천사 아빠 노릇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돈도 모으고 그 고마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고아 생활하고 뒤에서 퇴폐업소까지 운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아 생활에 성매매업소 운영까지 했다. 장애 2급이라더니 실제 생활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호화롭고 더 지저분하고 뭐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튜닝의 달인 아니었냐는 얘기죠. 천장, 필러, 무드 등 풀, 일렬 좌석에는 리무진 버겟, 리무진 헤드레스트를 하고 2열과 3열에는 리무진 시트. 그것도 가능하다면 버겟으로요. 이거 저도 잘 모르는데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좌석 같은 거 뭐 이런 걸 다 튜닝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차를 다 고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애견 지식도 풍부했어요. 장모는 장모끼리. 이거는 긴 털이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모는 단모끼리 교배를 해야 된다. 믹스견 자체는 닥스훈트 품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치밀한 알리바이. 시신 이송 추정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자살하려고 준비한 약을 먹고 숨졌다. 이런 동영상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타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아주 치밀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범죄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를 넘은 여중생 집착. 가장 위대한 사랑은 14세 사랑이라는 둥 SNS에서 10대 알바생을 모으고 청소년 임신 상담 글을 남겼다는 거죠. 아내 성관계 영상을 촬영, 성인 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챙기기도 했고 피해자 발견 당시 알몸이었고 아내 유서에 성적 학대에 시달려 왔다라는 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는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고 집에서 음란기구가 발견되고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돈 수금으로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얘가 보면 막 조그만 강하고 팔자가랑 그런 식으로 그래 걷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더라고 나 차 탄 거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자기가 이제 한 두 번째 와서는 성폭당해서 그렇게 뛰어내렸다고 그 얘기를 우리가 한테 해서 우리는 그때 알았죠. 했어요. 두 번째 와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알았죠. 그걸 가만 놔두냐. 근데 누가 지인한테 강했다고 그랬대. 지인한테. 근데 이제 나중에 매스컴 보니까 시아버지만 용서해주자고 그랬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죠. 계산원에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물건 사고 와서 한 시간 반 그 사이에 내려가서 투시해본 거예요. 나고 와서 물건 내려가 물건 와서 사고. 한 시간 반 딱 그 사이에 가서 투시한 거예요. 나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뭔 소리가 나서 한참 있다 이렇게 자기가 말아 떨지도 몰랐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뭔 소리가 나서 내가 보니까 자기 말을 하더라 이 말이야 이렇게. 직업은 그러면은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여기 제가 학원 한 줄 알았어. 나도 학원 한 줄 몰라요. 거의 12, 3시 정도 차가 몇 대라고 제가 들어와서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차가 좋은 차가 유지를 하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건달이나 뭐 본적인 줄 알았죠. 그냥 무식도 하고 뭐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갔다가 여기 들어오고 하니까. 노 변호사님, 네. 제가 이 경계 차원이다 이거는 왠지 뭐 여러 번 경고음이 좀 울렸던 것 같은데요. 뭔가 누군가가 옆에서 관심을 갖고 좀 이 사람 이상하다 이랬으면은 14살 어린 소녀가 이렇게 세상을 뜨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였는데 기가 막히게 속인 거예요. 아주 나빠요. 저는 그 속이는 방법이 과연 정말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네. 천재적으로 속인 게 아닌가. 그리고 제일 나쁜 게요. 국민들의 선의를 가장 악질적인 방법으로 악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보게 되면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 의들도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기발한 사람이 어떻게 IQ 49 이하인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겠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여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거 뭐 장애인증인가? 네네. 그거 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본인이 위조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특히 자신의 병과 딸의 병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모든 국민을 속이고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자기 부인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어린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정말 죽게 만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 중랑구청에서 발급한 거는 맞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이게 소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견서가 다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를 끊어줘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걸 확인을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자신이 그런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서 사회에 이런 식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소녀들도 그 애 불쌍하다고 친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빠요. 이거. 사람이 착한 사람의 심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이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정말 악질이에요. 저 김현성 부원장. 저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저는 그 사이코패스만하게 이 사람의 행동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하셨듯이 지적장애 2급이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모든 걸 했을까.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보면 유서를 그 형이 대신 써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가족이 함께 뭔가를
이렇게 배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뭐 조력자일 수도 있다. 그런 뭐 의심을 의심이 드는 거죠. 가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아내의 시신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또 무슨 모금을 해달라고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모 방송국에 보내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참 정상적인 그냥 그런 거 봤을 땐 지적장애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면 진짜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신 앞에서 그 시신을 어루만지고 뽀뽀하고 노래 부르고 저는 진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마 제정신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다들 지금.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뭘 얘기를 하든 말든 뭐 이걸.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라는 그런 얘기하는 아유, 저는 뭐. 아까 치밀한 알리바이라고 그랬는데 시신 이송 추정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일부러 또 먼 길로 돌아가기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 쪽에서 그동안에 이 사람의 살아온 삶을 쭉 다시 한번 주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앞서 보니까는 그 장애인 이거 증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요. 저것을 받아가지고 사회에서 이른바 그 양두구육이라고 그러죠. 또는 인면수신. 아주 나쁜 악마 같은 본성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이 수법을 볼 때는 범죄 행각을 벌여왔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 외에는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다시 말하면은 중증 지적장애 2급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했느냐. 이것이 다가 아닐 것이고 이거 중증 지적장애 2급 이것도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우리가 몰랐던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범죄 행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노영 변호사님, 그거 수사하면은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이 다 둘러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그 형이라던가 누나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차도 본인 차처럼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서로 일가를 달리 나누어서 사는 사람들은 네 거 내 거 구분이 명확한데. 그럼 보험 때문에도 확실히 해야죠. 그렇죠. 소유를. 근데 아마도 그런 식으로 본인 것처럼 사용했다는 거는 명의만 그쪽으로 해놓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거라던가 아니면 그 형제 자매들의 그런 생계를 또 이 사람이 책임져 줬다라든가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었을 것 같고 특히 본인은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고 본인은 겉에서 천사인 것처럼 하는 식으로 아마 같이 협동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후원금이 7억 원 정도 모았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 후원금을 사람들한테 많이 요구한 게 아니고 1,000원씩만 보내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1,000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람 불쌍하니까 내줘야지 하잖아요. 그 돈이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런 식의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아무리 고등교육 받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머리 못 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통장이나 어쨌든 간에 이건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건 당연히 오간 흔적은? 그럼요. 이제 그건 당연히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수사가 거기까지 이제 미쳐서 정확히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 왜 뭐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진짜. 저 소영 소장. 저는 적폐 어금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사정, 특정한 인물이나 세력을 위한 사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고 사회 빈 구석에서 암약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주변의 낡은 관행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툭 치셨어요? 네, 왜 듣다가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이제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적폐 얘기를 하는 서영호 소장 참 놀랍고 대단한데 저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적폐평론이라고 해요. 그건 너무 심해요. 왜 그러세요? 낡은 관행. 곳곳에 사연보다 만연한 맞잖아요. 근데 하여튼 어디 지난번에도 달걀 나올 때도 적폐 달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존중을 해야 되고 제가 경계 차원에서 이 사건 들여다본다고 하는 게 이건 지금 저녁 식사 시간 됐는데 6시 36분인데 이런 얘기 할 가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관심하고 관행대로
장애인증 내주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 제대로 된 장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야 이거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일단은 장애와 관련해서 네. 저도 이제 그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린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장애인 2급이면 나는 뭐지? 저렇게 그냥 튜닝도 할 줄 알고 포르노도 잘 찍고 또 휴대폰도 그냥 새거 같은 사양도 잘 알아가지고 그런 걸 또 어떻게 인터넷 판매가 이런 사람이 지적장애 2급이면 차명진은 뭘까? 5급 지적장애 한. 아이 그런 얘기 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한테나 이 장애인증을 내주는 것도 문제다라는 그렇진 차원에서 않아요.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저 장애 5급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간 이식을 했기 때문에 예.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게 받는 게.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것도- 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줬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대로 저 발급이 된 건지 발급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이러는데 나라에서는 이거를 장애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줍니까? 그런데요. 이제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인두껍을 쓴 그런 사람이다. 뭐, 예. 동물이다. 뭐냐면 인면수심이다. 저는 다 그거는 보통 우리가 어떨 때 쓰는 얘기냐면 좀 치사한 사람. 그렇죠? 뭔가 이 좀 인간의 정리를 배신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이 사람은요. 그렇게 이 사람한테 이름 붙이면 안 되고 아까 김현성 씨가 잘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우리 영화 그 소라는 거 있죠. 톱니. 그 시리즈에서 본 것처럼 그 소위 비인격 장애인, 비사회 장애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죠. 예, 이건 제대로 된 사람은 예.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예. 그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안 하셨죠? 저 이종훈 실장이. 사실 진짜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누가 반성을 해야 되냐면 이 지금 어금니 아빠가 이렇게까지 치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준 방송사들.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 지금 어금니 아빠가 딸을 낳으면서 이 딸과 동시에 두 사람 다 세계에서 10사람밖에 안 되는 희귀 병이다. 해서 그것을 계속 다큐멘터리로 하고 몇 년 후에 또 하고 하면서 어금니 아빠의 선행과 또 어금니 아빠의 그런 이 부성애 이것을 계속적으로 다큐멘터리로 멍석을 깔아준 그런 방송사들 지금 사실 그 프로그램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언론도 반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사실은 뭐 손등까지 다 문신이 새겨져 있고 또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자동차 튜닝하는 사람이다. 학원 뭐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끔 그런 식으로 알게끔 다 드러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그렇게 계속 몇 년마다 한 번씩 이 사람을 추적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선의가 평화돼서는 안 돼요. 그건 아픈 건 사실이고 그거는 다큐멘터리를 알려서 도와주자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 사람이 이용한 거예요, 역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저는 너무 허술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도 해보니까 그렇고 너무 모든 게 뻔히 다. 드러나는 거라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그 추적해서 다큐멘터리를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한 반성이지. 그렇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쉽게 이 사람을 평가를 해서 그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PD 저널리즘에 대해서 좀 더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 맞는데 아마도 14년 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14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을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방송에 소개도 되었던 것인데 그리고 과정에서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다가 14년 전에 다큐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큐가 계속 있었어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속이면서 방송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치밀하게 속이면서 자기가 세상을 속이고. 자기가 이런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는 이런 측면에까지는 얘기가 되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문제였었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누가 간단히 좀 어금니 아빠와 일가 그리고 그 가족들도 수상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 차제에 확실하게 이것만은 좀 밝혀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끝으로 좀 듣고 싶은데요. 준비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계세요? 계십니까?
계세요? 못 봤어요, 오늘. 최근에 언제 오셨어요, 혹시? 어젠가, 그저께인가? 뭐 하고 계시던 거예요? 농사도 짓고 이랬는데 아드님도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혹시 며느리분도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 자주 안 왔어요. 며느리도 못 봤어요. 예, 뭘 밝혀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데 이종호 실장 마무리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무엇을 밝히느냐보다 더 네. 중요한 건 네. 이 딸이에요. 사실 여기서 다 비정상적이거든요.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도 비정상적이지 또 이 유언을 도와준 형도 그렇고 다 비정상인데 이 딸도 물론 도와줬지만 이 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진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딸을 이야기해야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돼야 될 많은 부분들 뭐 마사지 샵 운영이라든지 뭐 기타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일 것 같고 이 모든 아버지의 행동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은 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희 변호사도.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쓴 거는 두 가지. 하나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 관계를 확실히 확인해봐야 될 필성이 있다. 돈의 흐름을 네, 두 번째로는 따져봐야죠. 그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8년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관련된 부분하고 특히 그걸 시어머니가 알겠죠, 잘. 그러니까 시어머니 관련된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딸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 딸을 피해자적 관점에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범행을 물론 도운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말에 거부한다는 거, 거절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 아버지가 이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또 딸도 당연히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아버지는 장기간 이제 구속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이 딸, 이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도 조심스럽게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이 딸이 지금 뭐 정신 문제가 있다, 지적 정신 장애 있다 이런 거 좀 안 밝혀졌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죠, 모르죠. 예,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저는 정신과적 치료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실제 그 스톡홀름 증후군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그 이 상당히 가해자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의 이 동조자 어떤 범죄 수법을 이어받아 가지고 대로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딸을 빨리 분리시켜야 돼요. 얼른 이 아버지하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얘가 제대로 클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직 조사 중인데 그걸 빨리 결론 냈으면 이런 사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빨리 왜 경찰에서 그거 잡고 있죠?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6시 44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 아니라고. 그 내 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의혹은 커져만 가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어찌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경계하자 하는 차원에서 잠깐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피해 학생을 콕 집어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딸은 수면제를 탄 드링크를 친구에게 주고 그리고 살해하게 된 것이다 이런데 지금 살해 동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죽인 거는 이제 자백을 했는데 어금니 아빠와 딸 살해 동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왜 죽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살해 동기부터 좀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경악한 어금니 아빠 딸의 범죄 친구는 왜 죽였나? 범행 전날 딸에게 A양을 부르라고 아빠가 지시합니다. 그래서 A양이 범행 당일 오게 됐고 딸은 이 친구에게 수면제 같은 음료를 전달한 후에 본인은 집을 나가서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시 16분에 귀가해 보니까 A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게 8시 16분인데 친구 죽은 걸 안 거예요. 그리고 8시 41분 친구 사망을 알고도 또 다른 친구에게 놀자고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 시간 되니? 놀자 같이? 이 친구가 왔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10월 1일 딸은 친구들과 쇼핑하다 아빠 전화를 받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죽고 싶다. 그리고 딸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월 1일, 2일 아빠를 따라서 강원도 영월 야산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10월 5일에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왜 하필 A양이었을까요? 그리고 딸도 범행에 가담한 그것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성장님도 4번 조사하셨죠? 네, 왜 죽이신 거예요? 성장 확인하기 위해서 성장 검증 실시할 거예요. 성장 검증이 중요하실 거죠? 네, 친구 왜 죽이신 거예요? 올라간다. 같이 올라가. 왜 살해하셨어요? 직업은 그러면은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여기 저는 학원 한 줄만 알아서 나도 학원 저는 몰라요. 거의 12, 3시 정도 차가 몇 대라고 제가 들어와서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차가 좋은 차가 유지를 하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건달이나 뭐 건조인자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막 묻고 그냥 하고 뭐 때리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마 은밀하게 자행되는 그 과정을 네. 그 피해 학생하고 이 딸이 보질 않았을까. PD님 제 그림이 훨씬 더 호소하겠으니까 이걸 좀 보여주세요. 그거를 봤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살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엄마가 자살한 걸로. 그러나 이제 아직 지금 조사가 안 끝났어요. 네, 그것도 그죠? 조사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게 불안하니까 이 새 말하면 증인이나 증거들을 인멸하는 과정으로 딸은 사실은 이제 그 아빠가 이렇게 무서운 장면을 저질렀으니까 아빠가 시킨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예.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결론은 뭐야? 그들이 보았다. 봐선 안 될 것을. 그것을 밝혀야 된다. 그것을 아마 은폐하기 위해서 아마 불러다가 이렇게 수면제 먹여서 죽이지 않았을까.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여기 안에 있죠. 가학적인 그래 성도구. 그래. 뭔가 이 괴로워하는 여자 엄마의 팔 이런 게 보이죠. 걔들이 이걸 봤을 거예요. 지옥이었어요. 그야말로 이건. 그 박상영 박사님. 비슷한 추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저도 비슷한데 지금 이제 이 어금니 아빠라고 하는 사람의 언행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상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 뭐 성도착 환장 또 앞서는 뭐 특히 그 어린이 특정 연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죽은 것도 자살한 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어머니가 죽은 거. 그리고 이 남자의 이 어금니 아빠의 언행을 보면은 이 성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의 이 병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실들과 죽은 어머니, 그다음에 이 사람 가족들, 그리고 이 사람이 해왔던 딸과의 관계, 또 딸 주변의 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딸이니까 빼고 이번에 온 친구가 아니겠느냐. 이 친구는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이 가면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나 경찰한테 들어가서 무슨 한마디 불어버리면은 자신이 숨겼던 모든 것이 다 털통이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인 거죠. 그래서 죽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또 수면제를 왜 먹였느냐. 수면제를 먹이고 나서도 또 어떤 적절치 못한 그런 행동이라든지 뭐 있을 수 있었다. 있지 않겠느냐.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의혹 없이 이거 밝혀져야 되는데 김현성 부원장 얘기를 끝으로 듣겠습니다. 예, 딸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버지와 같은 희귀병을 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딸은 아마 아버지가 본인의 어떤 동질감을 느꼈을 거고 커오면서 아버지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를 해주면서 어떻게든 아버지가 그 딸에게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존재였을 거고. 그래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겠죠. 어떻게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그냥 들었을 것이었고,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살은 이게 뭐 흔적이 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본인이 때렸다. 이게 의붓 아버지와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본인이 때리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딸이 이제 아버지에 더 종속됐고, 그 종속된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제 본인이 해놓은 어떤 모든 일들을 점점 더 이제 하나하나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랍니다. 그게 불안해졌다. 불안해졌고 그것을 알고 있을 법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된다. 라는 생각이 다른 들었을까. 친구들도 부르라고 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예. 제거하는 수순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밝혀지고 이 사람이 죄과를 치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너무 정말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시작을 하면서 얘기 드린 대로 경계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바로 이웃에서 가능했던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금니 아빠의 이중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지금까지. 겉으로는 천사 아빠 노릇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돈도 모으고 그 고마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고아 생활하고 뒤에서 퇴폐업소까지 운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아 생활에 성매매업소 운영까지 했다. 장애 2급이라더니 실제 생활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호화롭고 더 지저분하고 뭐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튜닝의 달인 아니었냐는 얘기죠. 천장, 필러, 무드 등 풀, 일렬 좌석에는 리무진 버겟, 리무진 헤드레스트를 하고 2열과 3열에는 리무진 시트. 그것도 가능하다면 버겟으로요. 이거 저도 잘 모르는데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좌석 같은 거 뭐 이런 걸 다 튜닝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차를 다 고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애견 지식도 풍부했어요. 장모는 장모끼리. 이거는 긴 털이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모는 단모끼리 교배를 해야 된다. 믹스견 자체는 닥스훈트 품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치밀한 알리바이. 시신 이송 추정 차량의 블랙박스. 정신도 하고 뭐 정해진 시간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갔다가 여기 뭐 하니까. 이 딸이 14살이거든요. 이분이 35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하면 이 청소년기에 출산을 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땠을까라는 걸 저희들은 역산해 보거든요. 그 상태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소아성기호증과 관련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정한 나이대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근 부분이 혹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세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우발적으로 이 여학생을 죽인 것이 아니고 계획 범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딸한테 그 전날 이 친구를 부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수면제가 든 드링크제를 미리 주면서 이 딸도 사실은 그 수면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특정해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라는 이유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현재 그 중량경찰서에서 사실은 이 남자분의 그 부인이 죽은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이 최 씨라고 하는 부인이 이 좋아했던 이 여학생이 뭔가 이 남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그 친구에게 얘기했거나 그 친구와 뭔가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을 알고서 이 아버지가 자신에 대한 혐의점이 돌아올 것을 걱정해서 이 아이를 유인해서 이런 식으로 혹시 살해한 것은 아닌가. 비밀을 덮으려고?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몸에서는 어떤 특별한 외상이나 뭐 그런 게 목 졸린 거 말고는 없거든요, 흔적이.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폭행 같은 걸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수면제를 먹이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상황이 됐었을 것이고 그런 흔적이 나왔을 것인데 그런 건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옷은 안 입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옷은 안 입고 있었지만 성폭행 흔적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모른다고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엄마하고 관련된 비밀을 이 친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서영호 소장. 네, 뭐 상당히 경악스러운 사건이어서 연휴 때 국민들 모두 아주 화를 많이 나게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이 딸의 친구를 죽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이 딸 아이의 친구가 모든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그건 노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지시는데요. 그러니까 성폭력하는 것이라도 걸렸을 경우에는 부인 자살한 게 과연 자살이었을까. 그렇죠. 타살의 의혹이라든가 자살 방조 의혹 그리고 또
딸에 대해서는 성폭행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그 의혹들이 있고 그리고 여성들을 모집해서 성매매를 했다라는 그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범죄들이 밝혀질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첫 출발인 그 미수에 거친 성폭력 문제를 완전히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한 게 아닌가 싶은 추정이 듭니다. 유력한 증인이었다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종근 실장. 네, 저는 이 피해자의 살인당한 그 여중생의 몸에서 목 졸린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옷이 벗겨져 있었다라는 대목에 좀 눈길을 갔습니다. 지금 보면 이 어금니 아빠가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성기능에 좀 장애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행위를 보면 당시의 살해 현장에 가학성 성 기구들, 그러니까 피약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학성 성 도착증과 관련된 어떤 도구들도 발견됐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성폭력의 어떤 흔적이 없더라도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가학성 그 성독차증의 어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 목을 조르게 해서 성적인 어떤 쾌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성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또는 피약증은 뭐냐면 남한테 나의 목을 조르게 해서 성적인 쾌감을 생각하기도 싫은데 사실은 아까 노 변호사한테 여쭤볼까 말까 했어요. 이게 수면제라는 게 이게 완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수면제가 이제 복용 양에 따라 다른데 양이 많으면 완전 의식이 없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반 정도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좀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 어금니 아빠의 행동들을 보면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도 막 올리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성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면서 어떤 성적 쾌감을 느끼거나 실제로 가학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성적인 그런 쾌감을 느끼는 성독차증 환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차명희 전 의원. 저는 그냥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얘를 죽였냐 아니면은 엄마에 대한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얘를 죽였냐 이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자가 가까울 것 같아요. 알았다. 네, 그래서 몰라야 될 걸 알았다. 그날 당일날 딸한테 엄마가 걔를 좋아했잖아.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와. 그 얘기는 걔가 알잖아. 지금 그렇죠. 이 지금 피의자 어금니 아빠라는 자가 자기 부인을 거의 우리가 그 일본 포르노 같은 거 보면 여자를 성적 노예 취급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봤어요. 지금은 안 봐요. 네. 그래 보면 거기 보면 성매매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성 노예화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